아, 지금 이제 두 번째 이론은 의제 설정 이론이에요. 2장. 두 번째 정책론에서 두 번째 이론은 의제 설정 이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의제 설정 이론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될 게 있어요. 정책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책은. 정책은 뭐라고 정책이라고 한다? 아이씨,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했잖아.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왜 이러세요? 자, 그러면 의제 설정 이론을 할 건데, 의제 설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의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문제를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의제라고 그래. 이해됐죠? 의제를 뭐라고 한다? 의제를 문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을 자,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 전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관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게 뭐다? 의제 설정 이론이에요. 알았죠? 됐죠? 자, 그래서 정책과 의제 설정과 그러니까 의제와 정책과의 관계를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했다. 알았죠? 의제는 문제고 정책은 뭐다? 문제 해결 방법이다. 를 이해하면 끝이에요. 알았죠? 끝.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정책론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물론 뒤에 가면 좀 여러분들 발목 잡는 부비 트랩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슉 넘어가요. 자, 의제 설정 이론부터 볼게요. 의제 설정 이론. 자, 의제 설정 이론은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의제 설정 과정 이론. 자, 의제 설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론과 의제 설정에 누가 참여하느냐, 의제 설정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관한 이론 둘로 나눠져요. 몇 개로 구분된다? 의제 설정 이론은? 자, 과정 이론과 뭐로 구분된다? 참여자 이론으로 구분된다. 라고 해요. 자, 됐죠?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이론은, 의제 설정 이론은 정책론의 두 번째 파트고, 야는 둘로 구분된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됐죠? 자, 의제 설정 과정 이론은 세 개의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신기하게도 뭐 거의 한 명이 거의 단독 플레이해. 누가 단독 플레이해요? 콥이라고 하는 콥이라는 사람이 단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만약 행정학자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해볼 만해. 왜냐면 콥밖에 없어 지금 알았죠? 그럼 여기다 만약에 이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2, 30년 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요런 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콥 엘더, 그다음 콥 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정책 과정을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책 과정. 자, 이 정책 과정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책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정책 과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의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의제 설정은 그러면 의제가 뭐라고 했죠? 문제라고 했죠? 의제 설정은 그러면 문제를 정하는 것을 의제 설정이다라고 불러요. 됐죠? 자, 의제가 설정되면 뭐 해야 돼, 우리가? 문제가 결정됐어. 그럼 문제를 뭘 해야 돼, 우리가? 야, 이씨, 그 나중에 해야 되고. 그 나중 얘기고. 그 해야 돼, 핵이 맞아요. 정책을 결정해야 돼요. 알았죠? 그럼 정책 결정은 다시 해서 풀면 어떤 게 돼? 풀면.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거야. 알았죠?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그럼 결정이 됐어요. 자,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실 세계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 왜? 왜 머릿속에 있는 거야?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 방법이잖아. 알았죠?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야, 문제의 방법은 머릿속에 현실 세계에 있는 거야?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알았죠? 항상. 추상적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방법인데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죠. 거기에 현실 실현을 시키려면 뭘 해야 돼? 현실에서 실현을 시키려면 자원을 투입을 해야 돼요. 자원을 투입해.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뭐 해야 돼? 자원을 투입해.
어떤 자원을 투입해? 네? 인적 자원과 뭐예요? 인적 자원과 금전적 자원을 투입하는 거야. 알았죠?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정책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정책 집행이다라고 불러요. 됐죠? 정책 집행이다라고 불러요. 정책 집행이 뭐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정책 집행은 정책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정책 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원이 투입되면 그게 현실 세계에서 뭐가 돼요? 정책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이 되겠죠. 구현이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자, 그러면 정책을 다 끝냈어요. 정책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럼 정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판단해 봐야 돼, 안 해야 돼. 왜 평가해야 돼요? 정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문제를 해결했느냐 못했느냐 또 판단해 봐야 되고 이것을 자원을 어떻게 인력 집행하는 데 가서 뭘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한다고 그랬죠. 그게 적절하냐, 적절했느냐 이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문제의 문제. 문제를 해결했느냐, 우리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다음에 자원 관리 측면에서 정책을 어떻게 된다? 평가를 해야 돼, 평가. 알았죠? 이것을 정책 평가다라고 해요. 자, 정책 평가가 끝나면 어떨까요? 이 정책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유지할 거냐, 승계할 거냐, 알았죠? 폐지할 거냐, 새로운 문제로 갈 거냐, 알았죠? 이런 경로가 발생해요.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책 변동이라 불러요. 알았죠? 정책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 선택지가 생겨요. 그 정책에 대해서. 알았죠? 그것을 정책 변동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책 과정은 몇 단계로 구성된다? 정책 단계는 5단계다라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의제 설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정책 과정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정책 분석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책 분석은 정책 결정 중에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파트도 또 다시 정책 분석 과정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정책 분석 과정과 정책 과정을 나누어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정책 분석 과정은 제가 나중에 정책 분석할 때 정책 분석 파트가 하나 새로 있어요. 그 파트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의제 설정 과정 이론은 의제 설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의제 설정 과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콥과 엘더 이론이에요. 콥과 엘더 이론. 콥과 엘더는 의제 설정은 사회 문제,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체제 의제, 제도 의제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의제가 설정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콥과 엘더 이론이에요. 콥과 엘더. 콥과 엘더는 몇 단계를 거쳐서 의제가 설정된다고 그랬어요. 몇 단계? 네 단계. 알았죠? 사회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단계, 체제 의제 단계, 제도 의제 단계.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의제가 설정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회 문제가 뭐고, 사회적 이슈가 뭐고, 체제 의제가 뭐고, 제도 의제가 뭔지만 알면 되죠. 자, 먼저 사회 문제는 정의가 이거예요. 자,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제공하는 사안을 사회 문제라고 해요. 자, 의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고통을 제공하는 사안 형태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사회 문제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 이슈. 이거는 집단 간 논쟁이 된 사항이 사회적 이슈예요. 자, 그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끼어들기 참전한 거야. 그 문제를 놓고 참전한 거예요. 이게 뭐다? 사회적 이슈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체제 의제예요. 체제 의제. 체제 의제는 야, 사회적으로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선택한 문제가 체제 의제예요. 알았죠? 사람들이 이 문제는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선택해. 말을 해. 그 문제는 무슨 지위를 갖는다? 무슨 단계에 있다? 체제 의제 단계에 있다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제도 의제예요. 제도 의제. 제도 의제는 이 문제는 내가 해볼게요.
라고 하는 문제를 뭐라고 부른다? 제도의제다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가 그 집에 동네에 모기가 많다고 해볼게요. 모기가 여러분들 막 물었어. 여러분들 막 물고 밤에 잠 못 자. 이거 무슨 문제야? 사회 문제. 알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모기가 많다고 막 뭐예요? 게시판에 와글와글 한 거야. 아, 이 모기가 많은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막 말이 많은 거야. 모기가 많은 이유는 뭐다? 어,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막 얘기하고. 알았죠? 아니다, 이거는 저번에 구미시에서 뭐지? 뭐 공사를, 뭐 하천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야? 사회적 이슈예요. 알았죠? 요 상태를 사회적 이슈 단계라고 그래요. 요 상태를 알았죠? 문제긴 문제지만 그 문제를 중심으로 모기 문제가 어떤 단계에 있다? 사회적 이슈 단계에 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구민씨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민씨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문제는 뭐 어떤 단계에 있다? 체제 의제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씨가 그래,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볼게. 예산도 받고 정책을 만들어 볼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단계에 있다? 제도 의제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모기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가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동의어야, 동의어. 동의어 찾기예요. 그 체제 의제와 동의어가 뭐냐면 공중 의제, 환경 의제, 토의 의제. 이게 동의어예요. 제조 의제는 공식 의제, 정보 의제, 행동 의제. 요게 동의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여러분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네 개가 같은 동의어고 여기 같은 동의어다라고 보는데 막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막 시험장 가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 의제는 공식 의제, 공식,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 공식이죠. 정부 의제 지금 맞고, 그다음에 행동 의제, 정부가 행동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그 행동 의제고, 제도 의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머릿속에 같은 거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공중 의제, 환경 의제, 토의 의제.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공중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다음 체제 의제? 이거 체제 정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함정이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론. 자, 콕과 로스 이론이에요. 콕과 로스는 다시 또 다른 이론을 또 만들어냈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진 정책 의제 설정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슈의 제기, 구체화, 확장, 진입 이 네 개 단계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론이 여러분들 핵심 이론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론은 이제 변형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슈의 제기는 문제나 고충의 표출이 발생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체화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확장 진입이 이루어지는데 구체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충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거야. 알았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일반 공중에게 확산되는 쟁점. 일반 공중에 확산이 돼서 쟁점화 되는 것을 확장. 그다음에 공중의제가 정부의제에서 공식적 의제 채택되는 것을 진입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앞에서 이론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화, 확장, 진입, 이슈 제기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 세 번째 이론. 자, 콕과 로스는 자, 앞에서 의제 설정이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어떻게? 첫 번째. 무슨 단계? 첫 번째 단계. 몇 단계? 어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야? 사회 문제. 이거잖아. 첫 번째 1단계가 사회적 문제, 사회 문제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사회적 이슈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제 유지 단계. 네 번째가 제도 유지 단계.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 단계라고 했죠. 첫 번째는 그렇게 이론을 만들었어. 그냥 일렬로 제도 의제가 설정된다. 단계를 거쳐서 의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라고 봤는데 이론을 바꿔요. 좀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봤어요. 상황에 따라서. 알았죠?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라고 이론을 바꿔요. 그래서
코카 로스는 다시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이 세 가지 형태로 바꿔요. 알았죠? 이를 제시해요. 자, 외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체제 의제, 제도 의제 단계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게 외부 형태 일어나는 게 외부 주도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알았죠? 그래서 외부 주도형이 기본형이야. 근데 이거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 외부 집단이 의제 설정을 주도할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단계를 첫 번째는 사회적 문제, 사회적 이슈, 체제 의제, 제도 의제 이렇게 된다. 이거를 외부 주도형이라고 불렀고, 이런 모양은 언제 나타난다? 언제 나타난다? 외부 집단이 주도할 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카로스가 두 번째 단계를 또 설명했어요. 주장했어요. 자,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로 됐다가 그 다음에 공중의제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런 단계도 존재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의제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동원형이라고 불렀어. 자, 그러면 이거는 순서대로 치면은 1번 몇 번으로 가? 1번에서 몇 번으로 가? 1번에서 몇 번으로 가요? 1, 2, 3, 4였잖아. 1, 2, 3, 4에서 몇 번으로 가요? 1번, 4번 갔다가 3번 가는 형태예요. 알았죠? 1, 2, 3, 4 형태에서 이게 기본형이라고 했죠. 이거 외부주도형이라고 했죠. 요거 말고 동원형 같은 경우는 1번, 4번,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이걸 동원형이다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죠? 자, 여기서 뭐가 빠져요? 무슨 단계가 빠져? 사회적 이슈 단계가 빠져요. 알았죠? 자, 이런 경우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책 담당자들이 의제 설정을 주도할 때,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의제 설정을 주도할 때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야. 저 공무원들이 구민시청에 앉아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사회적 문제가 있어. 아니, 사회 문제가 있어요. 모기가 막 발생해. 우리 저거 빨리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기 전에 어떻게 해? 바로 의제로 만들어 버려요. 알았죠? 체제 의제로 만들어. 알았죠? 행동 의제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의제 만들면 여러분들 그거 될 수 있어 없어요?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의제가 채택될까 안 될까요? 채택이 되려면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다라고 뭐 해줘야 돼? 안내를 해줘야 돼. 알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안내하는 과정이 무슨 단계야? 그게 공중의제 단계예요. 알았죠? 됐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내부적 군형. 내부적 군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형태예요. 자, 코카로스가 볼 때, 사회 문제가 바로 사회 문제 단계에서 정부 의제 단계로 딱 두 단계로 의제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봤어요. 이런 경우를 내부 접근형이라고 봤어요. 내부 접근형.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소수 외부 집단과 정책 담당자들이 주도할 경우가 나타난다 봤어요. 누가 한다? 소수 외부 집단과 정책 담당자. 누가? 핵심 뭐예요, 여기서? 소수가 한다는 거예요. 소수가. 알았죠? 소수가 하는 거예요. 자, 소수가 하는 것을 내부 접근형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그 정부가 의제를 설정해. 의제를 결정해. 그리고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사람들한테 전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숨긴다? 자신들의 이익을 만약에 알렸을 경우에 자신의 이익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숨기는 경우에, 알았죠?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내부 접근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코카 로스는 세 가지 형태를 다시 설명해요. 단계를. 첫 번째 기본형만 설명하다가 기본형에다가 뭘 더 설명해요? 기본형에다가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기본형을 뭐라고 부른다? 제가 외부주도형. 외부주도형은 기본형이에요.
여기다가 동원형과 내부적 근형. 동원형은 누가 동원이야? 동원의 주체가 누구야? 정책 담당자들이 동원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내부적 근형은 소수의 외부 집단과 정책 담당자. 알았죠? 짬짬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익 집단과 우익 집단에 포획된 공무원들이 의제 설정하는 방법 때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질문.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 동원형은, 자, 외부 주도형은 진행이 어떻게 돼요? 예? 1, 2, 3, 4. 그렇게 1, 2, 3, 4로 해. 1, 2, 3, 4. 알았죠? 자, 동원형은 1, 4, 3. 오케이. 제가 원하는 게 요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내부 접근형은 몇 번이에요? 1, 4. 알았죠? 1, 4가 내부 접근형이고, 이 내부 접근형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불러요? 음모형이라고도 불러요. 음모형. 알았죠? 음모형. 자, 여기까지 해서 콥과 로스 이론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알았죠? 진행 또 나갈게요. 쉴게요. 여러분들 다시 좀 5분 쉬겠습니다. 자, 이제 의제 설정 이론, 의제 설정 이론에서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과정 했어요. 우리 과정. 과정은 1, 2, 3, 4, 1, 4, 3, 1, 4. 이거밖에 없어. 알았죠? 이렇게 압축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맞아, 안 맞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 이론이에요. 참여자 이론. 자, 참여자 이론이 이제 사실은 그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내용도 복잡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해서 한 중강도 정도로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자, 참여자 이론은 정책 결정에 누가 참여하느냐, 누가 의제 설정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이론들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참여자 이론은 질문이 뭐다? 누가 의제 설정에 참여하느냐, 그리고 누가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이론들이다 라고 보면 끝이에요. 알았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의제 설정 참여자 이론은 크게 권력 모형과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구분돼요. 자, 권력 모형과 정책 네트워크 모형 두 개로 구분된다라고 보면 돼요. 권력 모형은 뭐 이론도 되게 많지만은 핵심은 뭐냐면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예요. 핵심은 알았죠? 그래서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가 핵심이고 나머지 이론들은 이제 주변적인 이론들이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간혹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조합주의까지 내용을 좀 보고 계시면은 권력 모형은 끝난다라고 보면 되고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하위 이슈 정책 공동체 이 세 가지 이론들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 이론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정책 설정, 의제 설정 참여자 이론은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으로 구분된다? 권력 모형과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권력 모형은 특정 집단이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보는 입장의 이론들이 권력 모형이고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집단 간 관계에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집단들이 특정 집단이 아니고 여러 집단들이 의제 설정에 참여한다라고 보는 이론들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권력 모형은 특정 집단이 의제 설정한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여러 복수의 집단이 의제를 설정한다. 라고 보는 이론들이다.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끝이에요. 알았죠? 자, 먼저 볼게요. 권력 모형부터 봐요. 자, 권력 모형의 첫 번째 이론은 엘리트 이론이고, 아까 제가 권력 모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개의 두 개의 축은 엘리트론과 다원주의 있다고 그랬죠. 다원주의. 엘리트와 다원주의라고 했어요. 자, 엘리트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은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에요. 첫 번째 이론은. 자, 엘리트 이론 안에, 그러니까 권력 모형 안에 엘리트 이론이 있고, 엘리트 이론 안에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있어요. 야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누가 의제를 설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수의 엘리트가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소수의 엘리트가 의지를 설정한다. 그리고 엘리트를 동질적 집단이다라고 봤어요. 동질적 집단. 동질적 집단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도 같고 이해관계도 같은 집단을 동질적 집단이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봤냐면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엘리트들은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감이 있다 없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 없고 이기적으로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엘리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네? 부정적으로 본 거죠.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모스카, 파레토, 미체스 이 세 사람이 이 고전적 엘리트의 주요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제 미체스가 가장 중요해요. 미체스는 이 고전적 엘리트 이론을 뭐라고 압축했냐면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봤어요. 과두제의 철칙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과두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과두는 과두, 과두. 이게 과두가 엘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엘리트라고 보면 돼요. 이걸 엘리트라고 보고 이 엘리트들이 하는 행동을 과두제의 철칙이다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다? 미체스가 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고전적 엘리트는 누가 의제를 설정한다? 소수의 엘리트. 알았죠? 의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죠, 문제. 문제를 누가 설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고전적 엘리트로는 소수의 엘리트가 선택한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그럼 엘리트들은 왜 문제를 설정하려고 할까요? 왜 의제를 설정하려고 그럴까? 왜? 자, 만약에 의제로 설정되면 자신의 이익, 이 의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의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의제가 설정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투입돼? 무슨 자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투입돼요. 근데 그건 자기 돈이야, 남의 돈이야? 국가의 돈, 혹은 국민의 돈, 공공의 자원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투입이 돼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자기 문제를 누구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국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누구다? 누구다? 엘리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엄청나게 유사한 걸 볼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자, 자기 집 앞에 자기 땅이 하나 있어요. 자, 길이 없어. 그런데 너무 낙후돼 있어요. 막 주장하는 거야.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낙후돼 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돼 거기다가? 네? 땅 많은 사람이 낙후돼 있다 그러면 뭘 해줘? 개발하겠지. 뭘 해줘? 도로 깔아주겠죠. 그럼 땅의 가치는 어떻게 돼? 올라가. 알았죠?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설정인 거야. 알겠죠? 낙후돼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엄청 많이 볼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막 공무원 되시면은 진짜 여기까지 합시다. 정치적 여기는 뭐 알았죠?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할 거다. 엘리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 나중에 지방 정부 수준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론 볼게요. 자, 엘리트 이론의 두 번째 이론은 자, 미국 엘리트 이론이에요. 미국 엘리트 이론. 미국 엘리트 이론은 둘로 구분돼요. 지위접근법과 명성접근법 둘로 구분돼요. 자, 먼저 지위접근법부터 보면은 자, 지위접근법을 주장한 사람은 밀스라는 사람이고 밀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기업체, 군, 정치, 주요 지위에 있는 인물들이 의제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업체, 군, 정치의 주요 지위에 있는 인물들이 의제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봐봐요. 자, 기업 조직이 있고 군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조직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주요 지위에 있는 야들이 의지를 설정하더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건 재밌죠? 재밌죠? 얘네들 동질적이야, 동질적이지 않아? 예? 동질적이지 않아.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봤냐면 얘들이 교육, 종교, 경제적인 혈연 측면에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거야. 알았죠? 동질적 인력, 얘들 봐봐요. 군, 기업, 정치주의, 동질적이지 않지. 배경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야들이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지위적군법이고 야들이 어떻게 한다? 의제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미국 엘리트 이론 두 번째 이론은 명성적군법이에요. 헌터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자, 이 사람은 애틀랜타라는 지역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응집력과 동료 의식이 강한 자, 협력적 기업 엘리트들이 의제 설정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지역에서는 기업 엘리트들이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봤어요. 이거 얘들은 성격이 뭐다? 응집력이 강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헌터는 의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봤더니 애틀랜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죠? 요즘에 안 보지. 우리 때는 많이 봤는데. 자, 방에 테이블이 있어. 테이블이 있어. 사람들이 여기 앉아, 쭉 앉아. 그리고 여기서 뭐 해? 미국에서.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영화 보면. 에? 총 쏜다고? 포커 치잖아, 포커. 알죠? 포커 쳐요. 카드 쳐. 카드 치면서 뭐 해, 애들이? 카드 또 뭘 마셔요? 보드? 아이씨, 미국 사람들이 위스키 마시겠지.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담배를 펴. 알았죠? 담배를 펴요. 자, 그럼 요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커를 치면서 요 방 안에서 뭐가 결정된다? 의제가 설정된다라고 본 거예요. 아니, 이번에 우리 도로 건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개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의제가 되는 거야. 개발이라고 하는 의제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담배를 피니까 여기서 뭐예요? 담배를 피니까. 이게 연기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연기 자욱한 방에서의 정책 결정이다. 라고 묘사를 해요. 알았죠? 누가? 헌터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루어지는 의제 설정을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의제 설정한다. 라고 설명해요. 알았죠? 자, 야들은 어떻다? 누구다? 본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엘리트들이고, 야들이 뭐가 강하다? 뭐가 강하다?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매우 강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이론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지역사회의서의 권력 구조를 연구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특징적이에요. 왜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거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를 연구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자, 애틀랜타 지역에서 한정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알았죠? 애틀랜타라고 한 지역. 그래서 지역 연구 사회의 권력 구조를 연구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엘리트 이론은 지위접근법과 명성접근법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 이 세계 조직이 이렇게 있죠? 세계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뭐라고 그래? 지위라고 그러죠, 지위. 높은 지위라고 하죠. 그래서 지위접근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명성접근법은 이 사람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애틀란타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명성작권법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 명성작권법을 주장한 사람은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고,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헌터는 뭐야? 헌터는 뭐예요? 누구를 헌터라고 그래? 사냥꾼이지, 사냥꾼. 사냥꾼이 명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 알았죠? 그죠?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네 셀럽들,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휘적군법은 지휘적군 고위직에 있는 사람, 고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제 설정한다. 알았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지휘적군법을 주장한 사람은 헌터가 아니니까 뭐가 되겠어요? 접수 안 돼요? 접수 되죠? 밀세 알았죠? 됐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엘리트 이론은 어렵지 않죠? 자, 엘리트 이론들은 엘리트들이 의제를 설정하는데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본 거야, 알았죠? 욕심쟁이들, 알았죠? 욕심쟁이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론이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자, 의제설정 이론에서 다원주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있는데 먼저 내용 보면서 할게요. 자, 다원주의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이 벤틀리 트루먼의 이익 집단론이에요. 이익 집단론이 첫 번째 이론이에요. 자, 벤틀리 트루먼은 이익 집단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다양한 이익 집단이 정책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다시 벤틀리 트루먼은 어떻게 주장한다? 다양한 이익 집단이 정책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그죠? 앞에 이론과 엘리트 이론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엘리트 이론과. 이런 엘리트 이론은 엘리트가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했어. 한다. 현상을 설명한 거야. 현상. 알았죠? 현상.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한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자, 이익 집단론, 다원주의 이론은 이익 집단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한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야. 해야 한다는 뭐야? 당위론적 이론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익 집단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벤틀리 트루먼이 이익 집단론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이익 집단이 정책 의제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자, 우리가 이 이론 자체는 사실은 엘리트 이론이 문제가 있어서 엘리트 이론, 그러니까 엘리트 이론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엘리트에 의한 의제 설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엘리트 이론의 문제를 지정했다기보다는 엘리트에 의한 의제 설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익 집단이야. 이익 집단. 자, 그럼 여러분들 이익 집단을 이제 볼게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 누구야? 누가 이익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이익 집단 여러분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 뭐가 있어? 의사, 약사, 노동자. 또 노동자도 이익 집단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이익 집단 누가 있어? 공무원. 알았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의사하고 약사만 봐도 여러분들 누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요? 의사 약사를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제일 잘 아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야들 같은 경우 야들은 누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요. 알았죠? 맞죠? 맞죠? 여러분들 봐도 그렇지. 근데 걔네들 포장은 어떻게 해? 이익 집단들이 포장은 어떻게 해요? 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안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건 관철되는 바예요. 알죠? 그다음에 예상도 돼. 아니, 봐봐요. 자신의 이익도 없는데 돈 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그 이익 집단 활동을 할까 안 할까요? 맞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이익들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의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제에는 뭐가 들어가요? 의제에는 뭐가 들어가? 공공자원이 들어가죠. 공공자원. 자, 그럼 그 의제는 뭐가 돼야 돼? 공익적인 의제가 설정이 되겠죠. 공익에 기여하는 의제가 설정이 되겠죠. 근데 다원 이익집단한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의제를 설정하다고 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공익을 위한 의제 설정을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걸 주장했을까요? 왜 주장했을까요? 왜 주장했을까요? 의문이 들어 안 들어요? 의문 들죠? 너무 의문 들지? 의문이 들어 안 들어요? 의문이 들어 안 들어? 의문이 들어 안 들어요? 들죠? 자, 그 벤틀리와 트루먼은 이익 집단이 의제를 설정하게 되면 이익 집단들이 의제를 설정하면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공익에 부합하는 공익에 부합하는 의제가
설정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다? 이익 집단들에게 의제를 설정하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벤틀리와 트루먼은 왜 그 이익 집단들이 공익에 가까운, 공익에 부합하는 의제를 설정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을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련해서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잠재적 이익 집단론, 중복 회원 이론, 그 다음에 공공 이익 집단론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면은 잠재적 이익 집단론은 자, 정책 결정자는 잠재 집단의 고려로 특정 소수의 이익의 실현에 소극적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죠. 자, 몇 개 이익 집단이 와가지고 정책 결정자한테 와가지고 막 어필해.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오지 않은 집단 있죠. 이익 집단. 나한테 오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이익 집단이 존재하죠. 얘들을 고려해서 얘들 편을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알았죠? 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자, 친구가 왔어. 친구가 와서 얘가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그랬는데 한 명이 더 있어. 이렇게 둘이 친하게 지내면 얘하고 얘도 친구인데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얘를 얘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서로 너무 친한 거를 어떻게 해? 제한하게 되는 거 알았죠? 그런 효과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친구 만날 때 한 명만 막 만나, 여러 명 만나. 여러 명 만나요. 알았죠? 얘가 술도 사주고 그래도 얘도 챙겨 안 챙겨? 챙겨요. 알았죠? 그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복 회원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사회 구성원은 복수의 이익 집단에 소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 구성원들은 이 이익 집단을 구성하죠. 자, 그래서 나라고 한 사람, A라고 한 사람은 자, 가라고 하는 이익 집단에도 들어가 있고 가나다라고 하는 이익 집단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특정 이익 집단이 너무 이익을 보면 내가 속해 있는 나와 다라고 하는 이익 집단은 손해를 봐야 안 봐요? 보게 되겠죠.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 개 복수 회원이라면 특정 이익 집단이 이익을 보는데 노력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게 돼요.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뭐다? 중복 회원 이론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공공이익 집단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관찰한 결과야. 자, 이익 집단 중에 공익에 부합하는 이익 집단이 반복적으로 선택되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여러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들이 있는데 그래도 공익에 부합하는 이익 집단이 선택됐다. 이때까지 보면. 알았죠? 그런 이론으로, 그런 맥락으로 해서 다양한 이익 집단이 정책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돼요. 알겠죠? 이 이론이 무슨 이론이다? 이익 집단론이에요. 알았죠? 다원주의 안에 이익 집단론이에요. 이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벤틸리와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 자, 엘리트가 의제 설정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데 이익 집단이 의제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엘리트가 의제 설정하는 거 인정. 얘네들이 하면 안 된다. 얘네들이 하면 어떻다? 얘네들이 하면 일반 시민들의 일반 개인들의 의사가 의제 설정이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그렇죠? 이익 집단이 의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알았죠? 목적은 뭐야? 엘리트에 의한 의제 설정을 뭐 하기 위한 거야? 이거는 공격 견제하기 위한 거야. 알았죠? 견제하기 위한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론. 다원주의 이론의 두 번째 이론은 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다원적 권력 이론이요. 다원적 권력 이론. 다원적 권력 이름 앞에 이미 다원이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다원주의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고. 자, 야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정치적 경쟁 관계의 엘리트들이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봤어요. 맞죠? 아니 여기 엘리트 정치적 경쟁 관계에는 그럼 엘리트 이론 아니야? 라는 거야. 엘리트 이론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 들어간다?
다원주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있죠. 엘리트 이론에서는 엘리트를 어떻게 봐요? 그리고 실제 엘리트는 어때요? 이해관계가 같고 동질하잖아. 그럼 얘네들 경쟁해야 안 해? 안 해요. 알았죠? 그럼 경쟁하는 엘리트들은 얘네들이 동질하다 본 거야, 동질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아니, 동질한데 경쟁해야 안 해요? 이해관계가 같은데 경쟁해야 안 해? 그럼 이 엘리트들은 어떻다? 엘리트 이론에서 말하는 동질하거나 같은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독립적인, 개별적인 엘리트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이론이 어디 들어간다? 다원주의에 들어간다. 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다원주의에 들어가는 이유는 더 큰 거는 경쟁이라고 하는 말 안에 숨어 있어요. 자, 이익집단론 같은 경우도 이익집단들이 어떻다? 이익집단들이 의제 설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뭘 통해서 의제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익집단이 무엇을 통해서 의제를 설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타협과 협상과 경쟁과 타협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안에도 경쟁이 숨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원주의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여러분 이익집단들이 공익을 결정할 거야. 아니야, 의제를 설정할 거야. 근데 이익집단들이 어떻게 의제를 설정해? 서로 더 좋은 공익에 부합하는, 알았죠? 이 경쟁이 발생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게 다원주의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경쟁적 관계에 있는 엘리트 이론, 이것도 어떻게 된다? 이 이론도 다원주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엘리트들은 그 다원적 권력 이론은 엘리트들은 영역별로 엘리트가 다르다라고 봤어요. 영역별로 엘리트가 다 다르고, 자, 엘리트들은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는 대중의 선호에 최대한 수용한다라고 봐요. 알았죠? 엘리트들이 나몰라라가 아니야. 나몰라라 아니야. 일반인들의 대중의 선호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봤어요. 자, 이 특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미국 UMC에서 170년 동안 주요 정책 결정 사항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거야. 그러니까 170년 정도 조사한 거죠. 알았죠? 연구를 하려면 이 정도 해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봤냐면은 자, 과두대적 사회. 이거는 뭐야? 과두대적 사회. 이건 무슨 사회라고 했어요? 아까 뭐 했어? 과두대적하면 어디 나왔어? 앞에서 녹았잖아. 미체스의 과두제 철칙. 과두가 뭐야? 엘리트라고 그랬죠. 알았죠? 엘리트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원적 사회로 전환되었다라고 주장한 거야. 알았죠? 이해됐죠? 자, 자, 이해됐죠? 갑니다. 자,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야.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에이씨. 다원적 권력 이론은 현상을 설명한 거야. 알았죠? 정치적 정쟁 엘리트들이 의제를 설정한다. 알았죠? 자, 당위를 설명한 이론. 이익집단론이야. 알았죠? 오케이. 아하, 그거구나. 오케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요. 요 두 개의 이론, 다원주의와 엘리트 이론이 권력 이론의 뭐다? 양대 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론은 공부할 게 뭐냐면 신엘리트 이론이에요. 신엘리트 이론. 신엘리트 이론.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바흐라흐 바라츠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빈도가 되게 높아요. 자, 얘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해요. 자, 엘리트가 무의사결정을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엘리트가 무의사결정을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트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무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자, 무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다른 의제 설정 시도에 대한 무력화를 무의사결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의사를 없애버리는 게 무의사결정이야. 알았죠? 다른 의사들을 없애버리는 게 무의사결정이야. 그것을 정확하게는 다른 의제 설정 시도에 대한 무력화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시넬티로는 뭐라고 주장해? 엘리트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집단의
다른 의제 설정 시도를 무력화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랬죠? 봐봐요. 자, 다른 의제들이 막 있어. 다른 의제들을 다 죽여버려. 그게 의사결정이야. 맞죠? 그러면 누가 의제가 결정돼? 어? 무슨 결정만 남아있어? 자, 의제가 많겠죠? 의제가 되기 위해서 뭐 의제 시도들이 많겠죠? 자, 다른 의제를 설정 시도들을 다 없애버려. 그럼 남아있는 의제는 뭐만 남아있어? 예? 아이씨, 왜 이래? 엘리트의 의제만 남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엘리트가 야, 이 의제를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야. 이 의제를 막 돋보이기 위해서 막 꾸미고 이런 게 아니야. 알았죠? 어떻게 한다? 다 죽여서 자기 것만 남겨놔서 자기께 어떻게 된다? 의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 라고 주장한 이론이 뭐다? 신 엘리트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신 엘리트 이론도 의제를 설정을 누가 한다? 엘리트야. 알았죠? 그런데 그 엘리트가 의제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이다. 그 방식이 뭐다? 무의사결정이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쩜 이렇게 딱 맞니? 현실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데모하잖아. 데모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와? 뭐 좀 개선해달라고 데모하잖아.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와요? 요즘은 데모가 많이 없지만 예전엔 데모 많이 했어요. 진짜. 뭐부터 와? 경찰부터 와. 경찰. 알았죠? 경찰이 말로 해. 어떻게 해요? 예? 박살을 내놔요. 알았죠? 박살이 되나요? 저 뭐, 어떻게 알고 왔는지도 모를 정도 빨리 와. 경찰이. 만약에 교통사고, 뭐 범죄사고 나도 안 오는 경찰이 뭐 하면? 데모하면 귀신같이 나타나요. 알았죠? 그게 뭐야? 경찰이. 경찰이 뭐야? 바로? 그렇죠! 무의사결정의 방법이고 수단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의사결정 수단을 우리가 볼 거예요.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돼요. 네 가지 되는데 첫 번째 폭력. 아까 이게 폭력이 뭐였어? 아까 제가 말한. 경찰이 폭력이에요. 대표적인 폭력.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응적 흡수라고 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거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을 매수하는 거야. 자, 누가 의제를 설정하려고 그래요? 의제 설정하려고 막 시도를 해. 걔한테 가서 혜택을 없애버려. 그러거나 이익을 야, 너 이거 만약에 조용히 하면은 이거 줄게. 알았죠? 이게 적응적 흡수다라고 그러고 편견의 동원. 그리고 그 새로운 의제 설정 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해? 낙인을 찍는 것을 편견의 동원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게.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막 통일하자고 그러면 통일이라기보다는 뭐 민주화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뭐라 불렀어? 학생들을 옛날에 빨갱이라 불렀어요. 알았죠? 그게 낙인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규칙 및 절차의 재편성이라고 해서 간접적 방법에 해당해요. 자, 우리가 그 의제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여러 가지 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요? 의제 설정하기 위해서 가서 민원도 넣고 이럴 수도 있죠. 민원 방법도 있어요. 민원 넣는 방법도 있고 있어요. 근데 민원이 막 자꾸 들어오면 의제 설정될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원 처리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알았죠? 됐죠? 이런 네 가지 방식을 써서 엘리트들이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흐라흐 바라츠의 신 엘리트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이해됐습니까? 안 됩니까? 됐죠? 이해됐죠? 자, 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징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이론은 의제 설정 이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바흐라우와 바라츠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서 무의사결정이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도 무의사결정이 발생해. 의제 설정 나오면 무슨 과정이에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 무슨 과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뭐가? 무의사 결정이 나타나고, 또 어디 나타난다? 뭐 평가, 다 나타난다 본 거야, 그죠? 자, 근데 봐봐요. 그럼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왜 어떻게 무의사 결정이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자, 정책에 자원을 투입하는 거, 정책에 자원을 투입하는 게 뭐예요? 정책 집행이죠, 집행. 근데 정책 집행의 과정에서 어떤 자원을 투입하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어떤 자원을 얼마나 투입하느냐가 중요해, 안 해요? 여기서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누가? 엘리트가. 알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흐라흐 바라츠의 신 엘리트 이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 다음 이론은 이제 권력 모형에서 네 번째가 이제 신다원주의 이론이에요. 자, 머릿속에 이제 다원, 그러니까 엘리트, 다원, 신엘리트, 신다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시면 돼요. 이 이론은 좀 재밌어요. 이렇게 주장해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 집단이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해요. 기업 집단이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신다원주의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예요? 다원주의는 누가 의제 설정해야 된다고 봤어요? 이익 집단, 알았죠? 그런데 신다원주의는 그 중에서도 기업 집단, 기업도 이익 집단이라고 했죠? 이익 집단이라고 했죠? 기업 집단의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는 자, 조종자 역할 대신에 능동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재밌죠? 자, 만약에 다원주의 상황에서는 정부는 뭘 해야 돼? 의제 설정 과정에서.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의제 설정을 누가 해야 돼요? 정부는. 의제 설정은 이익집단이 하고 정부는 뭘 해야 돼? 조종자 역할을 하면 돼. 조종자 역할. 알았죠? 자, 그런데 신다원주의에서는 정부가 조종자 역할을 하지 말고 능동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 게 어떤 거냐면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 창출해야 돼? 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가치,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됐죠? 근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야? 저 집단 누구야? 이 사회에서. 엘리트? 기업 집단이에요. 기업 집단. 알았죠? 자, 그래서 기업 집단이 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기업 집단의 의제 설정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 한다로 돼 있지만 해야 한다도 돼요. 자, 그러면 기업 집단이 이게 뭐가 쏠리는 거야. 기존 이론에서는 경쟁 관계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여기서는 기업 집단한테 어떻게 해요? 초점 맞추는 거죠. 의사 설정에 있어서. 일종의 기업 집단한테 몰아주게 하는 거야. 그럼 기업 집단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죠, 안 세죠? 뭐가 없어? 경쟁이 없는 거죠. 세지죠? 그러면 그거를 막을 사람 누구야?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부밖에 없어요. 그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능동적 역할을 조종적 역할이 아니고 능동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뭐가 된다? 신다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이해하면 돼요. 기업 집단이 의제를 설정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니까, 가치를 창출해야 되니까. 자, 근데 걔네들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도 몸을 풀어야 된다. 알았죠? 조정 역할만 하지 말고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적극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무슨 이론이다? 신다운주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다운주의는 고전적 다운 동일하게 집단 간 경쟁을 인정하긴 해요.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 기업 집단이 기업 집단에게 뭘 준다? 가중치를 준다. 알았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권력 모형에서 이제 마르크스 이론이 있어요. 마르크스는 누가 의제 설정하느냐, 누가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배계급이 의제 설정한다. 지배계급. 지배계급이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배계급이 누군지 특정이 안 돼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 자, 그래서 존재는 하죠. 실제로. 그 다음에 어렴풋이는 이해를 돼. 근데 딱 누구다라고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재벌이 지배계급이냐 했을 때 재벌이 지배계급이 아니에요.
지배계급이야? 정치인이 지배계급이다. 정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배계급이다. 딱 특정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배계급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자, 그다음 배버주의 했어요. 배버주의는 의제 설정을 누가 하느냐, 누가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 관료제가 의제 설정한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의제를 누가 설정한다? 공무원들이 한다. 라고 본 거예요. 배버주의는. 그렇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합주의. 유심히 봐야 될 게 조합주의다라고 했어요. 조합주의는 다시 두 개의 이론으로 구분돼요. 하나는 국가조합주의와 하나는 사회조합주의로 구분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국가조합주의 같은 경우는 자, 국가 주도 이익 대표 체제가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누가 의제 설정해야 된다? 이익 대표 체제가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이익 대표 체제? 국가 주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될 게 뭐냐면 자, 이익 대표 체제를 이해돼. 이익 대표 체제를 이해돼요. 이익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가와 지배적 이익 집단을 이익 대표 체제라고 그래요. 됐죠? 자, 무엇을 이익 대표 체제라고 한다? 자, 무엇을 이익 대표 체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국가와 지배적 이익 집단이 의제 설정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국가 주도의 이익 대표 체제가 의제 설정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국가조합주의다라고 보면 돼요. 자, 보면 될게요. 자, 국가하고 이익 집단이 존재해요. 야들 사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양자가 이익 대표 체제를 구성하는데 국가가 주도하면은 이익 집단 체제가 의제 설정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국가조합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파시스트 조합주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조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예요? 조합주의라고 했을 때 조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야? 뭘 조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익 대표 체제를 조합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국가조합주의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 게 사회조합주의예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요거예요. 사회조합주의가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사회조합주의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 사회주도의 이익 대표 체제가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하고 이익집단이 있어요. 이익집단은 누굴 말해요? 이익집단이 사회겠죠? 사회주도니까, 자,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이익대표 체제가 의제 설정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사회조합주의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자, 이거는 이제 사례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일전에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노동 분규가 엄청 많았어요. 노동쟁이가 엄청 많았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자, 노동쟁이가 많으면 어때요? 노동쟁이가 많으면 경제가 잘 운영될까 안 될까요? 잘 될까 안 될까? 사회가 안정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스웨덴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지배적인 이익단, 노조 대표하고 기업 대표를 별장에 불러 모아요. 알았죠?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야, 야 서로 이거 양보하고 이건 너희들이 양보하고 이거 양보하고 너희가 이거 양보하면은 정부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만들어 가요. 알았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합의 결과가 타협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돼요? 스웨덴에서 뭐가 사라져? 과격한 노동 분규가 사라지게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스웨덴이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때 기여했던 게 뭐예요? 자, 정부, 스웨덴 총리가 대통령이야, 총리. 그 다음에 누구야? 누가 왔어요? 노조의 대표, 그 다음에 기업 대표, 기업 집단의 대표, 여러 기업들의 대표.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누구야? 얘네들을 뭐라 불러? 이익대표 체제예요. 알았죠? 이 모델을 보고 성공했어. 이 모델이 성공했어, 안 했어? 이 모델이 성공했어, 안 했어요? 성공했지. 스웨덴에서 그렇게 과격한 노동쟁의가 일어났는데 그 회사 사라지고 줄어들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임금도 타협하고, 맞죠? 임금이 타협되면 경쟁력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임금을 타협하면 경쟁력이 생기고, 그럼 그 이익을 다시 노동자가 나눠주고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모델을 보고 이 사회조합주의 이론가들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 의제를 누가 만들어야 된다? 사회주도 이익 대표 체제가 의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사례를 보고? 스웨덴 사례를 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스웨덴 사례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 보고 만든 게 있을 것일까 했을 때 없었을 것 같고, 그 사례가 최초의 사례가 되고 이론의 첫 번째가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되죠?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에 해당한다고 하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사례들이 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조합주의 딱 떠올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리하고 이 노조 대표하고 기업 대표가 별장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알았죠? 이야기하고 그걸 떠올리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본따서 만든 게. 지금 제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노사정위원회. 그렇죠? 노사정위원회는 누구누구 들어가? 이름 봤을 때. 노동자, 사 누구야? 사용자, 알았죠? 기업, 정부, 알았죠? 똑같은 모델이에요. 똑같은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만들려면 무슨 이론이 있어야 돼? 이 조합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야지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조합주의까지 해서 권력 모형은 끝났어요. 알았죠? 권력 모형은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에요. 정책 네트워크 모형.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아까 세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이론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첫 번째 이론이 하위 정부 모형이에요. 하위 정부 모형. 자, 의제 설정을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얘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익 집단, 그 다음에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기관의 관료가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누구야? 기존에는 주어가 누구였어요? 권력 모형에선 주어가 누구였어? 이익 집단. 또 엘리트, 오, 엘리트. 그 다음에 관료제, 그 다음에 이익 대표 체제. 알았죠? 또 그 다음에 지배계급. 알았죠? 이런 게 주어였죠? 자, 특정 집단을 설명해서 특정 집단을. 알았죠? 자, 그런데 얘들은 누구누가 들어갔어? 이익 집단 들어갔지. 맞죠?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입법부 상임위원회 들어갔고 행정기관의 관료. 이렇게 세 가지 집단을 이 의제 설정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 네트워크 모형 유형에 들어가요. 알겠죠? 특정 집단이 의제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 다수의 집단이 의제 설정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고 이게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분류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하위정부 모형은 누가 의제 설정한다?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의 관료가 의제 설정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3자를 하위정부 모형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철의 삼각이다라고 묘사했어요. 철의 삼각. 알았죠? 철의 삼각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리고 철의 삼각이라고 하는 자체는 철이 삼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해요? 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견고하다. 관계가 견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하위정부 모형 이론 같은 경우는 이 하위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의 관료가 의제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이 3자가 하위정부를 구성하고 이 하위정부는 자, 최고 결정권자, 국정 최고 책임자의 관심이 없는 부분에서 주로 형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만약에 국정 책임자 관심 있는 분야는 하위정부가 형성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국정 책임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입법부의 상임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관료들이 자기들이 재량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 부분은
하위정부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위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책 분야별로 형성된다라고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하위정부 모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3자가 서로 이 하위정부 구성을 통해서 셋 다, 3자 다 이익을 본다라고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이익자는 유리한 입법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라고 본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입법.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은 어디서 올까요? 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은 어디서 올까? 하위정부 모형에서, 상에서. 자, 만약에 입법부의 그 상임위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특정 이익기관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법을 해줘요. 그럼 반대급부로 뭘 줄까요? 이익주다는 국회의원한테 무엇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줘요. 알았죠? 자,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죠? 1차적으로는. 자, 그럼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쉽게 말해서 구미시에다가 어떤 이익기관이 뭔가 해줬어.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볼까 안 볼까요? 봐요, 안 봐요? 보지! 아니, 이런 큰일 났네. 보죠? 자,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익단이 여러분 여기다 구미시에다가 뭘 해줬어. 나 국회의원을 보고 국회의원이 그 이익단을 위한 입법을 해줬어. 그 반대급부로 뭘 줬어? 마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줬다고 할게. 마트. 알았죠? 큰 대형 마트를 만들어줬어. 자, 그러면은 그 지역구는 어때요? 그 지역에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면은 정치적 이익이 있어 없어? 시민들이 이 경제적 이익을 보면 정치적 이익으로 연결돼 안 돼요. 누군가의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익으로 연결돼요. 알았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관료는 어떤 이익을 보냐면 자, 입법에 따른 예산이 와요, 안 와요? 입법이 됐잖아요. 입법이 되면 그 입법에 대한 뭐가 따라와요? 예산이 따라와요. 그러면 예산이 증가될까 안 될까요? 증액돼요. 예산이 증액되면 재량이 커질까 안 커질까요? 커져요. 자, 만약에 예산을 내가 100억 들고 있다가 예산이 1000억 됐잖아요. 그만큼 뭐가 세져요? 공무원의 파워가 커져요. 그 파워가에서 뭐가 나온다? 공무원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제 이 이론에 한계점이 있어요. 언제 한계점이 있냐면, 자, 시민사회가 확대되거나 이익 집단이 증가해서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 이론이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익 집단들 간에 이익 집단이 서로 많아. 서로 경쟁 관계야. 자, 그럼 어떤 이익 집단이 하위 정부에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 후보들이 이익 집단이 밖에 존재하겠죠. 그럼 그 들어가 있는 이익 집단에 대해서 밖에 있는 이익 집단들이 가만 놔둘까 안 놔둘까요? 가만 안 놔두겠죠. 가만 안 놔두겠죠. 그러면 하위 정부가 구성돼 안 돼요. 하위 정부 구성될까 안 될까? 구성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위 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자, 일식집에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 집단에 이 세 명이 모여서 다 뭐라고 할까요? 어, 속닥속닥 다정하게 있는 거예요. 알았죠? 하위 정부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데 이익자들이 많아. 밖에 이익자들이 많이 그 횟집 앞에, 음식점 앞에 서 있어. 그럼 걔네들이 조용히 앉아서 회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하위 정부가 작동이 안 하겠죠. 자, 그럼 하위 정부가 의제 설정한다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틀리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그게 한계점입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소관 업무의 접상에선 낮은 타당성을 보여요. 자, 국회의원들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죠. 이 업무도 담당하고 저 업무도 담당하면은 특정 분야의, 특정 분야의 이익에 집중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소관이 여러 개 소관이야. 그러면 특정 분야에 내가 막 힘을 다해서 이쪽 분야의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가 다른 분야도 자기 멤버죠. 거기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적절하게 움직여요. 알았죠? 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이 집단이
반대급부를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지. 국회의원이 화끈하게 해줘야지 돈을 내주지. 이익주단이 화끈하게 못 해주죠. 멤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익주단이 자, 자, 국회의원들이 화끈하게 못 해주면 이익주단이 소극적이죠.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면 어떻게 돼요? 아, 국회의원이 아니 이익주단이 소극적이면 이 모임이 형성돼 안 돼요. 하위 정부가 형성돼 안 돼요. 형성 안 되겠죠. 그 횟집에서 그 우리가 아까 말한 횟집에서 고급 횟집에서 모이는 거 돈 누가 내? 공무원이 내요, 국회의원이 내요. 아, 이거 진짜 전혀 이해를 못하네. 공무원이 내요? 고급 횟집에서 밥 먹는 게 하위 정부라고 했잖아. 방에 들어가서. 그 돈 누가 내요? 그 돈 누가 내? 어? 전혀 이해를 못했네. 그 돈 누가 내요? 자, 이익집단하고 상임위원회하고 행정관료가 있어요. 돈 누가 제일 많아? 아니,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어? 그 공무원들이 고급 횟집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돈 누가 들고 있어요? 이익집단이 돈 들고 있잖아요. 의사 협회, 약사 협회 돈이 많아 안 많아? 많겠죠? 전혀 개념이 없네 이거. 전혀 개념이 없네요. 자, 이 의사협회나 약사협회가 돈이 많아요. 의사가 약사가 돈이 많죠. 그러면 회비 거두면 돈이 많아 안 많아? 많겠죠. 아, 여기서 이제 그 자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공무원이 고급 횟집 가서 밥 먹을 수 있어 없어? 세금 갖고 갈 수 있어? 예산 갖고 갈 수 있어요? 그거잖아. 그 돈을 못 쓰잖아. 맞죠? 이해됐죠? 이해 안 됐어요? 자, 다시. 자, 이 삼자가 있어요. 봐봐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자, 국회의원들 소관 업무가 중첩된 상황에서 낮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핵심 뭐냐면, 자, 국회의원들이 소관 업무가 중첩된 상황이면은 여기도 신경 써도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다 여러 군데 다 신경 써야겠죠. 소관 업무가 여러 개면. 자, 그러면 한 곳에 몰입해서 화끈하게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이것도 약간 이해 안 돼요? 왜? 말해봐. 뭐가 이해 안 돼? 하위 정부 네. 해석 안 틀렸다고 하죠. 예? 틀리다고. 아,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안 맞다고. 하위 정보 구성이 안 된다고. 하위 정보 구성이 안 되면 하위 정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위 정보가 구성이 돼야 하위 정보 모형이 맞다고 설명할 수 있죠. 하위 정보가 의제 설정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하위 정보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이 소관 업무가 많아. 맞죠? 그러면 특정 업무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 그 자원이 100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그 부분에 돈을 많이 쓸 수 있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화끈하게 못 도와주겠지. 이해됐어요? 어? 못 도와주죠.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자, 봐봐요. 어떤 분야에 화끈하게 못 도와줘. 그러면, 자, 이익집단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안 도와줘, 제가. 국회의원이 나를. 입법 안 해줘. 그럼 돈 낼까, 안 낼까요? 화끈하게 돈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그러면 화끈하게 돈을 안 내면 횟집에 갈 수 있어, 없어? 횟집에 못 가. 횟집에 안 가. 횟집에 장소를 안 횟집에 횟집을 마련하지, 횟집에 회동을 미팅 마련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횟집의 방이 뭐라고 그랬어, 제가? 하위 정보라고 했지. 이익집단이 돈을 안 내. 그러면 횟집 그 모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하위 정보가 존재 안 해. 안 하게 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예?
국회의원이 여러 개의 분야에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을 때, 수건 업무가 여러 부분에 걸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봐봐요. 어떤 국회의원이 환경 문제도 있고 환경, 국방,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복지, 이 세 가지 영역에 걸려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신경이 어디로 분산돼? 신경이 어디 분산돼야 돼요? 소관 업무가 세 개라고 하면은 어디 분산돼? 세 개에 분산되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 만약 환경 분야에 대해서 화끈하게 신경 써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화끈하게 국회의원 신경 안 쓰는데 이익집단이 화끈하게 돈 내겠어 안 내겠어? 횟값 내 안 내? 안 내겠지. 그러면 횟집 가 안 가? 안 가. 스시집 안 가. 그러면 하위 정부가 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횟집에 세 명이 모여서 조용히 의지를 설정하는 게 뭐다? 하위 정부야. 알았죠? 이해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뭐, 어디서 몰랐어요? 예외적인 그 상황. 얘기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소관 업무가 중첩된 상황에서는 하위 정부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위 정부 이론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저런 상황에서는. 맞아, 현실하고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위 정부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됐죠? 그러면 시민사회 확대, 이익단 증가 이것도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좀 이해 안 됐는데 보니까 표정 보니까. 자, 봐요. 아까 횟집에 세 명만 딱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에 다른 이익집단들이 서로 와 있어. 서로. 야, 제가 왜 거기 가 있냐? 밖에 떠들면 세 명이 모여서 조용히 회를 먹을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그럼 그 횟집 모임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하위 정부가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게 무슨 상황이다? 이익 집단이 많아서 경쟁하는 상황인 거예요. 알았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위 정부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위 정부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위 정부로 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해됐어요? 진심이야? 확 그냥. 자, 근데 정책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낮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 정책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낮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정책 문제가 복잡해. 관계자도 많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많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문제도 그러니까 원인도 많고, 해결책도 많은 거야. 이게 복잡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 명만 모여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걸로 이 문제를 커버가 안 돼. 그러면 이 하위 정부 횟집 모임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저런 상황에서도 하위 정부 모형으로 현실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계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얘기 열을 올렸는데, 자, 하위 정부 모형은 누가 의제를 설정한다? 이 하위 정부가 의제를 설정한다. 근데 하위 정부 누가 구성한다? 누가 구성한다? 이익 집단. 그 다음에 입법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요. 상임위원회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관료. 이 3자가 의제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의제 설정 하위 정부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 3자는 모두 이익을 본다 안 본다? 3자는 모두 이익을 본다 안 본다? 이익을 본다. 맞죠? 이익 집단은 어떻게 이익을 본다? 하위 정부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본다? 하위 정부에 의한 의제 설정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본다? 첫 번째, 자기한테 유리한 입법. 알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무슨 이익을 본다?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경제적 이익을 뇌물 이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뇌물 같은 걸 보면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이익 집단이 화끈하게 자기한테 밀어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다가 마트를 지어준다든지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그렇죠? 이건 무슨 이익이야? 경제적 이익이죠. 경제적 이익이면서 무슨 이익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우리 국회의원 한 건 했네. 다음에 또 몰아주자. 그럼 정치적 이익이 아니야. 정치적 이익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료들은 무슨 이익을 본다?
예산이 확대돼서 좋다라는 거예요. 자, 100억 하던 거랑 1000억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다 아니다. 파워가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나요. 어차피 그 돈은 쓸 돈이야. 쓸 돈이 거의 정해져 있어. 그래도 내가 만약에 1000억을 예산을 내가 운영한다. 나를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파워는 재량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재량이 커지는 건 이익이다 아니다. 이익이죠. 알았죠? 가오가 잡혀요. 가오가 생겨요. 가오가. 그게 이익이에요. 가오가 생기는 거 알았죠? 자, 그걸 통해서 공무원들이 뇌물수수하고 이건 아니야.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자, 됐죠? 이게 그 유명한 하위정부구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위정부가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상황이 있겠죠? 횟집, 스시집 밖에 여러 이익단들이 서로 와 있는 경우, 알았죠? 이거 안 돼요. 니들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막 서로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화끈하게 못 밀어주는 경우, 이익단들이 걔도 화끈하게 대접 안 한다. 알았죠? 그거예요. 자, 국회의원이 화끈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상황은 뭐예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을 경우예요. 그렇게 보시죠. 봐봐요. 만약에 내가 환경부 담당한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총력을 다해서 여기 집중하겠죠. 알았죠? 그리고 다른 분야 신경 쓸 거 안 쓸 거야. 자기 환경만 신경 쓰니까. 안 써요. 그냥 돈을 무슨 수 써서도 모든 예산은 다 끌어올 거야. 알았죠? 근데 만약 여기도 신경 써, 여기도 신경 써. 내가 만약에 환경부에서 만약에 어떤 환경, 복지, 국방 이 세 개 파트에 자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국회의원인데. 자, 그런데 내가 환경에만 돈을 다 갖다 쓰면 나머지 두 개 파트는 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자기 소관 분야인데 자기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은 공공자원을 말하는 거고 이익재단이 쓴 돈은 뭐야? 이익재단의 돈은 뭐예요? 자기들이 쓰는 돈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로비 자금이라고 보면 돼요. 로비 자금. 알았죠? 대관비라고 보면 대관비.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보시면 돼요. 좀 본의 아니게 좀 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론이 뭐냐면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에요.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에요. 자, 야들은 이슈 네트워크가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해요. 이슈 네트워크는 이론은 자, 이슈 네트워크는 특정 영역의 이해 관계자들을 이슈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이슈 네트워크 이론은 누가 의제 설정한다? 이슈 네트워크가 의제 설정한다. 이슈 네트워크는 뭐다? 특정 영역의 이해관계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개념이야.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개념은 넓을까요, 안 넓을까요? 범위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건 범위가 넓을까요, 안 넓을까요? 매우 넓겠죠. 매우 넓어요. 자,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나와 자,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각해보면 이해관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작아도 이해관계자야. 알겠죠? 이 사람하고 아주 작은 영향을 미쳐도 그것도 이해관계예요. 그 이해관계자의 범위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 이해관계의 크기에 상관없이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로 부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범위는 되게 넓다. 그렇죠?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뭐 한다?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슈 네트워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자, 교환 방식, 권력 관계가 중요해요. 자, 일부 참여자만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있어. 근데 그 중에 누가만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일부만 알았죠? 일부만. 자, 그다음에 자,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갖고 있어? 권력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가 자원을 갖고 있다면 권력도 일부가 갖고 있고 그 이슈 네트워크 안에는 권력이 균등하게 배분돼 있다, 불평등하게 배분돼 있다?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다, 균등하게 배분돼 있다?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다. 예요. 알았죠? 되게 중요해요. 자, 접촉 빈도 같은 경우는 자, 빈도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유동적. 그러니까 빈도가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주 만났다가 어떨 때는 안 만났다가 알았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발생될까 안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이 발생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공동체 의식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나요?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런 이 집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어떤 의제를 설정할 건지를 예측하려고 할 때 예측 가능성이 높을까 안 높을까요? 낮겠죠? 왜냐면 얘네들 참여자가 누구야? 이 사람들 싸움 모였겠죠. 얘네들이 뭘 만들어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게임의 유형 같은 게 뭐냐면 영합 게임, 그 다음에 네거티브 게임이라고 불러요. 이 게임이 뭐냐면 의제를 설정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제를 설정해.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의제를 설정했어요. 의제를 설정했는데 그 의제 설정의 결과가 전체로 따져보면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의제 설정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의제 설정을 통해서 손해를 보겠죠. 그걸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0이 된다.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라 불러요. 알았죠?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불러요. 그러거나 오히려 이슈 네트워크 상에 따라서 이슈 네트워크가 의제를 설정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무슨 게임이다? 네거티브 게임이다 라고 묘사를 해요. 됐죠? 자, 이거는 바람직해 안 바람직해요?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왜 한 거야? 그런 느낌이죠. 제로가 되거나 아니 어쨌든 간에 이익이 돼야 되잖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잖아. 근데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가와의 관계는 관계가 구조적으로 낮다. 구조적으로 관계가 낮은 관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이 이론이 뭐다?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이슈 네트워크는 누가 의제 설정이 된다고 그래요? 이슈 네트워크는 뭘 이슈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특정 영역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의 정도에 상관없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모두 이해관계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범위가 넓다 안 넓다? 넓다. 알았죠? 이해관계가 요만큼 있는 1만큼 갖고 있는 사람도 이해관계자고 이해관계가 1000만큼 갖고 있는 사람도 이해관계자예요. 알았죠? 그러면은 근데 이해관계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죠. 정도 다르긴 하지만 그럼 이해관계자의 범위 넓다. 알았죠? 자, 야들끼리 의제 설정하면은 제로섬 게임이다. 네거티브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슈 네트워크가 의제를 설정하면 제로섬 게임이다. 네거티브 게임이다. 포지티브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거나 네거티브 게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자, 의제 설정했어요. 의제 A라고 하는 의제 설정돼 있어. 뭐 어떤 사람한테는 10이라고 하는 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 마이너스 10을 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뭐야? 0. 어떤 경우는 10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0. 그러면 통 합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잖아.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네거티브 게임이다. 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예측 가능성은 높다, 낮다? 낮다. 자, 쉽게 말하면은 이슈 네트워크는 어중떠중이 모여 있는 거야. 어중떠중이. 알았죠? 자, 어중떠중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의제 설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 예?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튈 수도 있어요. 알았죠? 됐죠? 자, 그게 이슈 네트워크 모형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 이론이에요. 마지막 이론이에요. 이 정책 공동체 이론은 이슈 네트워크 이론과 연결된 이론이에요. 두 개가 항상 비교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슈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가 의제를 설정합니다. 라고 주장해요. 정책 공동체가 의제를 설정합니다. 라고 주장해요. 그럼 정책 공동체가 뭐냐?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들을 정책 공동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정책 공동체는 뭘 말한다? 전문가들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전문가들은 어디 있느냐? 이 전문가들을 누구를 전문가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전문가는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말한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연구기관에 있는 박사님들이 전문가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행정부에 가보시면 중앙부처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다 박사가 많을까 안 많을까요? 박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입법부에는 많아요. 박사 엄청 많아요. 알았죠? 자, 입법부 국회에 가보면 다 박사님들이야. 알았죠?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박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는 박사님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아요. 많겠죠? 연구기관에는. 자, 그냥 이익집단에는 박사님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알았죠? 대표적인 이익집단이 어디냐면 전경련 같은 데요. 전경련. 알았죠? 전경련에 다 박사님들이야. 알았죠? 자, 이해됐죠? 전문가 개념 이해했죠? 그럼 전문가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의 전문가들은 행정부, 입법부, 그 다음에 이익집단, 연구기관의 박사님들을 전문가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이것들을 뭐라 부른다? 이 전문가들을 뭐라 부른다? 정책. 정책 공동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정책 공동체가 뭐다?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정책 공동체 이론이에요. 알았죠? 이 이론은 누가 의제 설정한다는 거야? 전문. 네? 전문가. 알았죠? 근데 아무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까 입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이익집단, 연구기관. 알았죠?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장이 됐어. 과장이 5급이죠? 근데 또 승진하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여러분들이 승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대학에 가서 무슨 학위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국장도 되고 하려면 뭘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행정부에 뭐가 많아진다? 박사가 많아지고. 알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행정부에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다 박사 전문가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볼게요. 교환 방식 및 권력 관계 같은 경우는 모든 참여자가 이 정책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권력이 균형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접촉 빈도는 자, 높은 접촉 빈도를 가져요. 상대적으로. 알았죠?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예측 가능성은 예측 가능성도 높아요, 안 높아요? 왜 높을까? 왜 높을까요? 왜 예측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문가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아까 제가 박사들이라고 했죠, 박사들. 박사들은 무엇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뭘 공부한 사람들이야? 사회가 인정한 이론의 체계를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 안 벗어나요? 뭘 안 벗어나? 이 사람들의 판단은 뭘 안 벗어나? 그렇죠. 사회가 인정한 이론의 체계를 안 벗어나요. 알았죠? 그럼 뭐가 높아져요?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알았죠? 자, 다른 이유로라도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무엇보다 이슈 네트워크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죠. 자, 이슈 네트워크는 누가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참여한다고 그랬어? 전혀 지금 오늘 컨디션이 막판에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어중이 떠중이 참여한다고 그랬죠. 누가 참여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정책 공동체는 누가 참여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눈에 보이지. 그럼 그 사람들 몇몇만 보면 아, 이 사람들이면 뭐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 없어? 그것도 있어요. 알았죠? 그런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해요. 자, 근데 어중이 떠중들이 모여 있어. 얘들이 뭘 만들어낼까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낮다,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전문가들이
사회적 이론, 사회적으로 채택된 이론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안 벗어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특정되는 사람들 몇 면을 봤을 때 예측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게임의 유형은 정합 게임이라고 해요.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끼리 이제 의제를 설정하죠. 그럼 의제 설정의 결과가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보면,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지티브 게임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정합 게임, 포지티브 게임이라고 불러요. 자, 이슈 네트워크는 무슨 게임이야? 영. 제로섬 게임과 그 다음에 네거티브 게임으로 나타나는데, 결과가 얘네들은 정책 네트워크는 게임이 포지티브 게임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포지티브 게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이거 개념 이해됐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의제 설정했어요. 근데 A라고 한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30, 30 이렇게 다 그 20,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다 더하는 거야. 합치면 어떻다? 전체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임이면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겠죠?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국가와의 관계는 밀접할까, 안 밀접할까요? 밀접하죠. 왜 그래요? 저 안에 구성원들이 다 누구야?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있잖아.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잖아. 밀접하잖아. 완전 밀접하잖아. 알았죠? 됐죠? 자, 국가와의 관계 자체가 밀접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떤 그림으로 보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슈 네트워크 자체는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슈 네트워크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슈 네트워크 겹치고 이렇게 저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국가예요. 국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떻게 더 밀접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책 공동체. 이거는 이슈 네트워크예요. 알았죠? 밀접은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알았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정책 공동체 이론, 정책 커뮤니티 이론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까지 했냐면 의제 설정 이론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의제 설정 참여자 이론. 첫 번째 무슨 이론과 무슨 이론을 구분된다? 의제 설정 참여자 이론. 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권력 모형과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구분되죠. 자, 권력 이론은 무슨 이론이 있어요? 엘리트 이론. 오케이, 굿. 자, 머릿속에 돌아가야 돼. 지금 엘리트란 말이 나왔잖아. 빨리빨리 머릿속에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원주의. 그 다음에 신엘리트. 신다원주의. 마르크스. 베버. 조합주의. 그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하위 정부 모형,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알았죠? 요거예요, 다. 알았죠? 자, 다원주의로는 누구 이론과 누구 이론이 있다? 다원주의. 이익집단론과 다원적 권력 이론. 벤틀 이론과 달의 이론이 있어요. 다원주의에는.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자,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은 무슨 이론과 무슨 이론을 보면 돼요? 엘리트 이론에는 무슨 이론과 무슨 이론이 있어? 자,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미국 엘리트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알았죠? 자, 미국 엘리트 이론은 무슨 이론과 무슨 이론이 있어요? 생각 하나도 안 나, 지금.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오늘 컨디션이 이게 보니까 힘드네. 자, 두 번째 뭐예요? 미국 엘리트 이론은 명성과 지휘적 군법 있죠? 알았죠? 아니,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보면 되잖아.
뭐 보고 있는 거야? 자, 머릿속에 그래서 이 이론들을 머릿속에 싹 목록을 다 집어넣어. 알았죠? 목록을 집어넣고 내용을 하나씩 채워요. 어렵지 않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신엘리트 이론은 무엇을 주장했어요? 신엘리트 이론은. 어허, 아니, 보면 고를 수 있는. 아이씨, 진짜, 보면 이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채워가야 돼.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과목이 그런데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꺼내 쓰는 거야. 꺼내 쓰는 방법을 해야 돼요. 아우 제 아! 다원 같은 소리가 앉아있다, 진짜. 자원에서 신엘리트. 아 자, 엘리트가 무엇을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 그죠? 무의사 결정을 통해서. 아, 오케이. 알았죠? 무의사 결정을 통해서. 자, 무의사 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경찰. 아이씨, 폭력. 아, 참, 이럴라고, 진짜. 오케이, 됐죠? 자, 하위정부 모형은 뭐라고 주장해요? 누가 의제를 설정한다? 안 되겠다. 다 올라와야겠다. 다 올라와야겠다. 자, 하위정부 모형은 누가 의제를 설정한다? 이 집단. 오케이. 하위정부가 한다고 그랬죠? 하위정부 누가 구성한다? 어떻게 구성된다? 예. 입법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행정부 관료. 알았죠? 3자가 하위정부를 구성한다. 하위정부가 의제를 설정한다.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것을 뭐라고 묘사한다? 뭐라고 묘사한다? 뭐라고 묘사한다? 하위정부 모형을 뭐라고 묘사한다? 하위정부를 뭐라고 묘사해요? 횟집. 횟집? 아이, 진짜로. 철의 삼각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철의 삼각이다. 철의 삼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정적이다.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야들이 왜 안정적일까요? 3자가 모두 뭘 봐요? 이 이익을 보는 거야. 3자가 이익을 보면 이게 서로 벗어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철의 삼각 하위정부를 구성을 해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았죠? 계속 회를 먹는 거야. 알았죠? 자, 1인분에 얼마짜리? 1인분에 술까지 포함해서 1인분에 한 100만 원짜리 먹는 거야.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제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참고 사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100만 원짜리 회를 얻어먹는다 이런 게 아니야. 알았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는 이해 관리. 이슈 네트워크가 의제를 설정한다. 예요. 그 이론 자체는 이슈 네트워크는 뭘 말한다? 특정 영역의 이해관계자. 이해 관리.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관계자는 범위가 넓다, 안 넓다? 넓다. 매우 넓다. 알았죠?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경중이 있죠, 경중. 작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범위는 매우 넓다. 작아도 이해관계자예요, 작아도. 그러면 범위 넓어지죠. 작은 이해도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범위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요? 됐죠? 자, 얘들은 의지를 설정했어요. 걔들이 의지를 설정했어. 그러면 그 의지의 설정에 따른 이익을 합산해 보면 제로섬 게임이다, 네거티브. 네거티브 게임이다, 무슨 게임이다? 포지티브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거나 네거티브. 네거티브 게임이다. 알았죠? 다 합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 누가 누굴 뒤통수 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뒤통수 쳤다는 얘기야. 이해관계자들 중에. 누가 누굴 뒤통수 친 거예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을 교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뒤통수 치는 거야. 알았죠? 자, 이해관계자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자원을 다 갖고 있다, 소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환할 수 자원을. 일부만 갖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원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견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 뒤통수 치고 그만큼 손해 더 나는 거죠. 그만큼 제로섬 게임이 되거나 무슨 게임이 된다? 네거티브 게임이 된다.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마지막. 이거만 하고 집에 갑시다. 여러분들하고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아니, 왜 초반에 좋았는데? 1교시, 2교시 좋았는데, 지금 3, 4교시 되면서 완전히 막 정신이 없어. 아.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책 네트워크 모형. 의제설정 누가 한다? 전공책. 아, 정책 공동체 이론. 누가 의제 설정한다? 정책 공동체. 정책 공동체는 누굴 말한다? 전문가. 이 전문가는 누굴 말한다? 입법부, 행정부, 정부기관, 이게 입법부, 행정부, 이 집단, 연구기관의 박사님들을 말한다. 알았죠? 자, 얘네들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 이 구성원들은 다 갖고 있다. 알았죠?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을 것 같죠? 자, 권력이 그래서 균형돼 있다, 불균형하다. 균형 있다. 얘네들이 의제를 설정하면은 그 이익은 합산하면 제로섬 게임이다, 포지티브 게임이다. 포지티브 게임이다. 알았죠? 포지티브 게임 나오는 이유는 누구 하나를 뒤통수 치는 의제가 설정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권력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뒤통수 치는 의제를 설정하게 되면 상대편에서 뭐래요? 보복해.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전문가를 뒤통수 치는 의제를 설정하지 않게 돼요. 권력을 균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 깨물어요. 됐죠?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진도를 저희가 정책 결정 나갈 거예요. 정책 결정부터 이제 나갈 거예요. 정책 분석 나갈 거예요. 오늘 의제 설정까지 했다라고 보면 되고, 오늘이 사실은 공부하기 딱 좋았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공부하기 딱 좋아. 정책 유형, 그 다음에 의제 설정. 알았죠? 왜? 자, 정책 유형. 정책 유형, 그 다음에 의제 설정. 요 두 개. 알았죠? 집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